옐런 재무부 장관까지 나서야 현재 진화가 되는 미국 지방은행의 뱅크런 위기가 굉장히 심각했죠. 옐런 의장이 뭐라 그랬냐? 은행 시스템의 보호를 위해서 정부 개입이 필요했다.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호해주는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 영어의 장벽도 굉장히 강하죠. 경제 용어 같은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보다 미국의 경제를 알기가 굉장히 힘든 게 뭐 당연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국 경제 성장률과 미국 경제 성장률 보십시오. 이게 파란색하고 갈색이 뭐 거의 유사해요.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가 망가지면 한국의 경제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미국인이었다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도 있었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화적 장벽, 언어적 장벽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시면 미국 재무부에서 은행 시스템이 안정화 중에 있다. 위험 확산 시에 예금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떠 있어요. 예금자 보호 한도를 확대해서 전 예금을 보호하는 이런 것까지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만약에 지방은행이 파산하게 되면은 예금자 보호 한도인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예금에 대해서, 그거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파산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정부가 대체 어떻게 보장을 한다는 걸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미국인들은 좀 많이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좀 생소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의견도 있죠. 어차피 기축통화 국가니까 달러 찍어가지고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예금자 보호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해줘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재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 달러를 발권한다는 게 그냥 막 찍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미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해서 요걸 연방준비은행에 주고 달러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특히 미국 의회가 승인한 부채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걸 초과해서 미국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서 즉 달러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2023년 현재 어떻게 돼 있냐? 3월 기준으로 미국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까지밖에 미국 정부가 이렇게 더 찍어낼 수 없어요. 근데 현재 미국 정부 부채는 얼마냐? 31조 4,196억 달러. 이미 부채 한도를 초과한 상태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세입이 들어올 테니까 여기 어느 정도 상기가 되겠지만 올해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없다. 의회에서 뭐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서로 쿵짝쿵짝 해가지고 한도 협상을 못하면 미국 정부는 이제 셧다운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차피 기축통화국인데 달러 찍어가지고 예금자 보호 해주면 되지 않느냐. 요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요건 확실히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 그러면은 대체 무슨 수로, 무슨 배짱으로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는 거냐. 예금보험공사가 있죠. FDIC라는 곳이 있는데 1933년에 대공황 때죠. 뱅킹 액트로 창설이 된 이런 예금보험공사 기구입니다. 대공황 때 진짜 뱅크런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다 돈 빼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금액을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뱅크런을 안 할 수 있게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은 예금보험을 해줄 테니까 빼지 마세요 하는 이런 기구입니다. 그러면은 예금보험공사는 어떤 식으로 돈을 가지고 있냐? 은행들이 계속 보험료를 지불하죠. 이걸 쭉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은행이 파산을 한다 그러면 예금자에게 우선 이 돈으로 변제를 해주고 나서 파산한 은행에서 재산을 다 압류해가지고 처분을 해서 이 관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번에 SVB에도 마찬가지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자산을 막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파산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걔네들이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자산이 고갈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압류를 거는 건 당연한 겁니다. 복잡한 소리 하면 머리 아프니까.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금보험 기금에서 얼마를 현재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 1282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1282억 달러면 뭐 예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도를 다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아닙니다. 못하죠. 현재 국내에 있는 상업은행의 예금이 17조 7253억 달러예요. 이게 해외에 있는 은행 그 사무소에서 한 건 제외하고 미국 내에 있는 그 중에서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한 은행에 맡겨진 예금만 17조 7253억 달러라는 거죠. 그러면 예금보험기금이 1282억 가지고 있으니까 0.7% 정도 수준입니다. 1%도 안 돼요. 대체 지방은행이 뱅크런이 발생하고 망하면은 전체 예금 중에 0.7%밖에 안 되는 금액 가지고 솔직히 무슨 예금보험을 그걸 보장을 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논의되는 얘기가 또 뭐죠? 외환안정기금도 쓰겠다.
그래서 ESF라고 요것도 쓰겠다 검토하고 있는데, 외환안정기금은 재무부가 외환을 안정화시킬 때도 쓰고 긴급 대출 등에도 사용을 해서 코로나 때도 쓰네 마네 뭐 이랬죠. 한시적으로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해가지고 돈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로이터의 뉴스 기사입니다. 외환안정기금이 얼마냐? 2023년 1월 31일 기준으로 380억 달러 정도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다. 로이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금보험기금에서 1282억 달러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외환안정기금에서 380억 달러. 그래서 총 합하면 1462억 달러의 가용자금을 지금 미국에서 마련해서 예금자 보호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17조 7253억의 미국 내에 있는 은행 예금 중에 여전히 아직도 1%가 안 되는 이런 금액이에요. 결론적으로 뭐죠? 의회 승인으로 부채 한도 협상을 해서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 이러면 몰라도 1%에 미달하는 금액 가지고는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예금자 보호를 절대 못 해준다는 거죠. 옐런 누나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회 승인해서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 해가지고 정부가 돈 찍어가지고 예금자 보호 해주면 되지 않냐? 근데 공화당 입장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SVB 파산 때 예금 전액 보호를 한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 공화당은 사실상 이거 구제금융이다. 무슨 소리냐면 예금자 보호를 만약에 국가에서 해주게 되면 국민 혈세로 은행을 그냥 살려주는 거다. 이거 구제금융 해주게 되면은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은행이 잘못 니들이 돈 관리해가지고 망한 걸 갖다고 왜 국민의 혈세 갖다가 이걸 보전해줘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공화당은 이러면 안 된다.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의회 승인으로 부채 한도 협상해가지고 또 예금자 보호 못 해주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 은행의 뱅크런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이거는 미국 은행 시스템에 엄청난 위기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재무부 장관이 나서서 불가능한 약속까지 하면서 초기 진화를 해야 됐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까지도 대공황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뭐 거짓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제로헤지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런 블로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를 수집한 내용을 공개한 걸 보면 미국에 있는 지방은행 이런 중소은행 중에 경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 미국 전체 상업 대출의 50%를 지방 중소은행들이 담당하고 있고 주거부동산 대출의 60%를 담당하고 있고 상업부동산 대출은 거의 80%가, 그리고 소비자 대출 중에서도 45%를 지역 중소은행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뱅크런이 계속 발생해서 지역은행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데 이걸 못 막으면은 이게 다 마비가 되는 거죠, 대출이. 그러면서 대공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쫙 미국에 퍼뜨렸어요. 우리들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머스크도 이걸 봤으니까 당연히 이거 못 막으면은 이건 대공황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 뭐 우리 한국 사람 정도 되는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은 정보력이 굉장히 빠르니까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었던 이런 상황, 머스크만큼 다들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겠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뱅크런이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재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위기 진화를 한 상태인데 굉장히 뭔가 위험한 상황으로 뭔가 계속 간다 이런 생각 좀 안 드십니까? 이것뿐만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전문가 채권 투자 집단들이 계속 투자 실패를 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지금 뭐 망한 데다가는 족족 다 투자했지만 다른 채권 투자 뭐 이런 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경기 둔화와 침체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인데 크레딧 스위스 신종자본증권이 그냥 휴지 처리가 됐죠. 상각됐어요. 완전 끝난 겁니다. 거기 투자한 거는. 근데 핌코가 8억 700만 달러를 크레딧 스위스 신종자본증권에 투자했다가 다 날렸고, 인베스코도 3억 7천만 달러 다 날렸고, 블랙록 굉장히 유명하죠. 얘도 1억 1300만 달러를 크레딧 스위스의 신종자본증권에 투자하고 있다가 다 날렸습니다.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지난 2009년 요 뉴스인데 2008년에 버핏도 유가 상승에 베팅했다가 2조 4천억 달러의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 뉴스 보시면은 버핏이 에너지 거품에 내가 투자했다가 중대한 실수를 했다 이랬는데 뭐에 투자했냐, 코너필립스라는 이런 에너지 관련 석유 관련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때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었어요. 거의 뭐 60에서 70달러 사이에 투자를 했다가 30달러로 반토막이 나면서 그때 이제 버핏이 뭐라 그랬냐, 유가가 이렇게 하락할 줄 몰랐다 나도, 죄송하다, 주주서한에다가 죄송합니다 하고 이랬던 사건이 있었죠. 이게 경기 둔화와 침체가 있기 전에 나타나는 좀 전형적인 글로벌적인 이런
투자 대가부터 투자 기관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런 일들이 속출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JP 모건도 요번에 이런 경고를 내렸습니다. 과도한 부채로 경기 호황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채무자들의 부채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다는 거죠. 즉 돈을 갚아야 될 사람들이 돈을 잘 못 갚는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건전한 자산마저 팔아치워야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금융위기가 온다. 이게 뭐냐면 민스키 모멘트라는 거. JP 모건이 이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하이먼 민스키가 미국 경제학자 이 할아버지인데 과도한 빚이 형성되고 났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나면 거품 붕괴가 발생하고 금융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전조 증상이 뭐냐? 대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지금 딱 그 상황이죠. 그리고 자금 공급이 급격히 축소된다. 은행들의 문제가 생기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나면은 이게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면서 급작스럽게 소비가 둔화되고 경제가 위축되면서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경고를 했다는 거죠. 뭔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 그래서 JP 모건까지도 이런 경고를 하고 나섰다.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특히 켄 피셔죠.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소형주의 상승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경기 회복이 막 시작될 때 중소형주가 빨리 올라가는데 왜냐면은 너무나 크게 폭락하기 때문에 반등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회복의 시작점에 중소형주가 한창 인기를 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경기 사이클의 마지막 국면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경기가 쭉 성장할 때 상승을 하다가 경기 사이클의 마지막 이제 둔화와 침체가 될 때 기관들이 이제 일부 자금이죠. 작은 금액을 마지막 이 중소형주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끝물에 중소형주가 한번 크게 활기를 친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중소형주 막 랠리가 펼쳐지고 하면서 뭐 중소형 가치 투자네 이런 거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그게 이런 시기에 발생한다. 끝물이니까 이땐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괜히 이제 마지막에 뛰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 종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많아요.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런 장에서도 우리가 열받는 거는 뭐냐면 아는 사람이 뭔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랬죠. 중소형주든 집이든 간에 아는 사람이 돈을 벌면 그게 제일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형주를 아는 사람이 최근에 대박 났다던데 굉장히 열받죠. 그러니까 나도 중소형주 이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또는 또 모두가 비관적으로 볼 때가 최적의 시점이다. 인간 지표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다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때가 최적의 투자 시점이 아닐까 하고 여기서 이제 제대로 한번 주식에 뛰어드실 수도 있어요. 뭐 그걸 선택하는 것도 본인의 책임이시겠고 반대로 자 이렇게 앞서 살펴본 대로 위험하다 뭐 여기저기서 다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소나기 잠시 한번 피하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지금은 경기가 다 둔화되는 얘기들만 나오고 있고 회복되는 신호는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회복되는 신호라도 보고 그때 한번 살펴보자. 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채널에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기가 계속 둔화되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 침체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회복되는 신호라도 뭐 나오면 그때 한번 보자는 거고 다른 분들은 뭐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각자 의견이 틀리니까 무엇을 선택할까는 본인의 역량이겠죠. 책임이고. 근데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경제 지표들이 다 최고점에서 이렇게 다 내리꽂고 있는 그런 장세에서 굳이 뭐 실물 경제가 이렇게 악화되는데 할 필요가 있냐. 최저점 잡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그러기보다는 경기가 이렇게 회복되는 신호라도 한두 개씩 나오기라도 시작하면은 그때 하는 게 어떻겠냐.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고 제대로 리액션을 해요. 한 달 교육을 진행드리고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러다 보면 거기 속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방송에선 하지 못하는 이런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설명란 반드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